(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탄생 기념일을 맞아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독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은 0.43%, 프랑스는 0.57%, 독일은 0.61% 상승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92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주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스페인과 그리스 지원 방안, 유럽 안정화기구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의사당의 캐피털 힐 계단에 마련된 취임 연설에서 하나의 미국이라는 주제로 미국을 갈라놓은 인종적, 당파적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국내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의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오는 23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부채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은 채 5월 19일까지 정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채 한도를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보다 긴 5개월 연장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마틴 루터킹 기념일로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유럽 증시는 주요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졌고 또 미국 정부가 재정 부채 한도를 높일 거란 기대감도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1월 22일 화요일장 맞이하고 있는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자세한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죠.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모두 올라왔던데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네.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킹 기념일로 휴장을 했는데 다만 유럽 증시가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0.4에서 0.6%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가 나스닥 선물지수가 2,743까지 9.25포인트, 0.34% 상승하고 S&P 500 선물지수는 1,483까지 4.5포인트, 0.3% 상승하였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3.30까지
주간시장 대비해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점 262.75, 고점 263.50으로 0.7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3,919계약으로 미증시의 휴장으로 장 초반을 제외하면 자정 이후 거래량이 거의 중단되며 급감하였습니다. 시초가 부합 출발 후 자정 전에는 262.9와 263.15포인트 0.2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자정 이후에는 263.20과 263.40 후 0.2포인트 범위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장중 내내 관망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장 초반과 자정 무렵 두 차례 상승을 제외하면 거의 지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103계약, 기관이 41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142계약 매도하여 전일은 물론 주간시장과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부진으로 시초가 이후 포지션과 수량 증가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상승으로 콜은 강보합, 풋은 약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콜은 시초가 부근을 저점으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이다 당일 고가 부근의 강보합에 마감하고 풋은 시초가 부근을 고점으로 장중 내내 하락하여 당일 저가 부근의 약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자세한 전망 부탁드리고요. 파생상품 쪽 대응 전략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부합권 출발 후 프로그램 매도로 장 초반 1972포인트까지 15포인트 하락하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운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자 낙폭을 만회하여 부합권에 마감하였습니다. 현물은 약보합, 선물은 방부합권으로 선물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지난주 금요일과는 반대 현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이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SK텔레콤, LGU+, 삼성증권,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통신금융,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되었습니다. 환율 반등과 삼성전자의 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세 흐름을 점검해보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1950에서 2020 사이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964포인트에서 단기 바닥권을 확인하였으나 뱅가드 펀드 청산에 의한 외국인의 매도와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 돌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단기 박스권 조정이 전개되며 시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은 업종 종목별 상승 흐름이 견조합니다. 선물지수 또한 264포인트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주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5 돌파는 물론이고 종합지수 2020과 선물 270 돌파 가능성도 있으니 긍정적 관점에서 박스권 돌파를 대비한 상승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미증시의 휴장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상승 출발 후 긍정적 상승 시도가 예상됩니다. 전일 실패했던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돌파하며 재차 종합지수 2000과 선물지수 265포인트 돌파에 도전할 것입니다. 다만 전일에 이어 삼성전자의 조정폭과 원달러 환율의 반등 흐름이 전개될 경우 종합지수 2000 돌파의 변수는 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으니 매도는 자제하고 매수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초반 선물지수 262.8에서 263.5포인트 사이에서 매수한 후 상승 시 265.5포인트 전후나 장중 고점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선물지수 261.8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예상과 다를 경우 선저로 261포인트 부근의 저점에서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85, 선물지수 262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2005, 선물지수 266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지선은 선물지수 261.8,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5.5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한선 261에서 상한선 267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양매도한 후 장중 차익 실현 전략입니다. 콜옵션 매수는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변동성이 클 경우 수익이 클 수 있고 풋옵션 매도는 변동성이 작더라도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며 옵션 양매도는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고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그 전후 범위 내에서 정체 시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재차 2,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환율 흐름과 함께 관련지어서 잘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주는 금융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무난하게 넘긴 한 주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무엇보다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는 23일이죠. 애플의 실적 공개하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아이폰의 모멘텀이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그 분기 실적에도 그대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난주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금융주의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주 중반 이후 애플의 실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이제 23일 날 실적 발표를 현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4일 날 이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톰슨 로이터가 집계한 애플의 분기 주당 순이익이 13달러 41센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이익 신장세가 꺾일 것으로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년 동기는 13달러 87센트 정도였습니다. 애플은 9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1분기 실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버라이전,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주 중반 이후는 IT 기업들의 방향타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티브 잡스 체제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팀 쿡 체제가 혁신의 그 기대만큼 현재 올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애플의 장기적인 전망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실적 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벌써 우려가 됩니다. IT주 모멘텀 좀 꺾이게 될까요? 그렇지만 주가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IT 모멘텀은 다른 기업들로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뉴욕 증시가 가장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을 통해 범용 스마트폰을 올해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후발주자인 아마존도 저가 스마트폰을 올해 내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주가도 최근 좀 부진한 상태에서 조금씩 만회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애플의 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부진할 경우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요소나 이슈로 등장할 공산을 뉴욕 증시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다우나 S&P 500 지수의 움직임은 플러스권을 형성하지만 나스닥이 홀로 부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애플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나스닥에서의 지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홀로 부진한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특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체제에서 팀 쿡 CEO는
아이폰 5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이폰 5의 후속 모델인 아이폰 5S를 빠르면 6월에 출시한다는 전망도 현재 어제 신문에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10월에 계획 중인 아이폰 6의 출시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아이폰 5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소비자의 판매 증진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신제품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애플의 그 움직임이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삼성 입장에서는 네. 올해가 애플과의 그 시장 격차를 아주 매우 크게 따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가만 놓고 보면 애플의 주가는 지난 9월 21일이었죠. 지난해 9월 21일 최고가인 705달러 7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킹 데이 휴장으로 지난 주말에 애플 주가는 500달러 40센트에 현재 마감가가 들어와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28.5%, 3분의 1 정도가 현재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아이폰 5S나 아이폰 6가 소비자의 기대만큼 충족이 못할 경우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개연성도 현재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에서 이제 삼성이 갤럭시 S3나 S4를 통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원화의 환율이 다소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삼성은 중국에서 애플의 시장 장악력이 현저히 여전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잠재적으로는 삼성의 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컨슈머 리포트, 미국에서 나온 컨슈머 리포트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LG의 옵티머스 G와 삼성의 갤럭시 S3가 상위권을 휩쓸었고 아이폰이 5위나 6위로 쳐졌다는 점, 소비자의 충성도가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래에게 관련된 내용을 점검해봤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까지 어제부터 그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브뤼셀에서 개막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첫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고요. 23일 이제 다보스 포럼에도 유로존의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의 주요 현안들은 세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는 키프로스의 지원 방안과 관련된 구제금융의 지원 소식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토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현재 ESM 유로 안정화기구를 부실은행에 유로존 영내 부실은행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종전의 내용이 해당 정부를 거치도록 하는 일부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장클로드 융커 의장이 마지막으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관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월까지 임기지만 조기 사임 인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후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현재 업무를 계속 중인 임시직인 상태인데요. EU 상임의장의 후임도 이번 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이 내려진 키프로스에 대한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신용등급도 강등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네. 땅덩어리가 좀 적은 나라이기 그쵸.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영토로 봐도 그 밑에서 세 번째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뭐 100만이 조금 안 되는 82만 정도인데요. 그리스 부실로 인해서 은행권의
부실 국채, 부실 현안 이런 부분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런 흐름으로 지난해 나타났습니다. 구제금융의 100억 유로 정도를 현재까지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드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국영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다소 늦추고 있어서 이 구제금융의 집행이 순차적으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키프로스의 이런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과 긴축 이행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축 이행과 구조조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키프로스는 다음 달 17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당의 그 데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이 네. 야당보다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구제금융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긴축이나 구제금융의 이행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 1월 10일 무디스가 키프로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현재 정크 등급인 B3에서 3단계나 더 내린 CAA3로 내렸습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키프로스의 구제금융뿐만 아니라 긴축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도 유로존의 작은 현안이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키프로스도 문제지만 그리스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그 위험성 상당히 줄었는데 이 국제통화기금이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죠. 뭐 IMF는 기조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최근 그리스의 문제는 증세안이 의회에서 네.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안토니스 사마레스 현재의 총리 체제에서 그 긴축 이행이 착실히 이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IMF가 현재 요구하는 것은 세제 개편은 표결 처리가 됐지만 민영화와 구조 계획은 여전히 더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 민영화와 구조 계획은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발이 있어서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를 더 내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도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융커 의장의 후임 인선으로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현재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예룬 데이빗 블룸을 현재 추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여전히 좀 중도나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오늘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했지만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쪽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틀째 반등세 이어가고 있던데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장 사실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
사실 최근에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수급의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시장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일장 사실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 뭐 이런 부분들의 수급의 부담 상당히 가중되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는데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약 3,600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일장 사실 특징적인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동차 업종 역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에 정유주라든지 그리고 금융주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 미국 기업들의 금융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 은행주나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세제 개편에 의해서 보험주나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과세 수준이 금융 종합소득 과세 수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제 반으로 다운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험주라든지 일부 증권주에 대한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그 수혜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전체적인 은행주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GS라든지 한국 그 민간 자회사 그리고 SK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정유 업종들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 흐름을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의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의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조정폭이 컸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스피 시장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휴대폰 부품주와 그리고 IT 관련주 사실 애플 쇼크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사이익 측면 LG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의 휴대폰 사업체들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주에 미국 그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IT 기업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애플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납품 기업들 이런 부분이 좀 더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어제 충분한 이제 힌트가 제공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 전체적인 IT 분위기가 안 좋았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최근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런 정도로 어제 네. 코스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우리 투자자분들 모멘텀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미국에서는 대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IT 기업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지 이 IT 기업에 대한 투자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IT 기업, 예. 미국의 IT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IT 기업들,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의 기업들의 지금 어닝 시즌에 네. 전반적으로 실적의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을 했던, 선제적으로 하향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수준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결국에는 지난 분기 때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감안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을 충분히 낮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지난 그 미국의 그 연말에 소비 시즌에 사실 IT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은 좀 더 개선되는 느낌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실적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 IT 기업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좀 더 그 IT 기업들이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 1분기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 과연 그 코멘트들 과연 이제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겠느냐. 뭐 물론 이제 지난 작년 같은 그런 성장세는 이어질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이지만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뭐 실적들이 견조할 수 있다라는 뭐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느낌들이 조금 다릅니다. 뭐 아무래도 뭐 수급의 문제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 뭐 수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폭이 1950 정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대형주의 관점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코스피 쪽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흐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연일 큰 폭으로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까요?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나빠진 이유가 메이저들 시각에서 나빠진 이유가 결국에는 애플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네. 이제 반사이익이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전반적인 IT, 뭐 스마트폰 성장률 자체가 이제 둔화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양강구도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의 양강구도였는데 이제 후발주자들 이제 2등 기업들 뭐 LG전자라든지 그리고 노키아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치고 나오는 그리고 중국 뭐 하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가 스마트폰의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조금씩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애플의 전체적인 위기감들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네. 삼성전자 조정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IT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폰, 뭐 삼성전자, 애플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조금 반사이익, 애플의 쇼크들이 어떤 식으로 실적 모멘텀으로 반사이익이 될 것인지는 일단 실적 발표가 확인되고 그리고 네. 이번 분기 코멘트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꼭 확인하시고 매수에 가담하신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체크해볼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는 네. 뭐 어제 이제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제의 추세와 좀 더 추세와 비슷한 느낌들이 상당히 강해지겠지만 결국 그 매수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베이시스를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베이시스가 하루 만에도 사실 급격히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느낌들이 상당히 시장에 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베이시스 1 이하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매수 가담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어떤 추세로 이어갈 것인지가 결정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도 이 중국 소비 관련 내수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금융주 역시 반등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이 금융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들어가 보는 건 좀 늦었다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의견 들어볼게요. 아닙니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은행주라든지 뭐 증권주라든지 사실 어닝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어느 정도
가격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뭐 리스크 요인들이 뭐 시장에 많아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상당히 네. 많이 저평가됐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 개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보험주라든지 증권주, 뭐 은행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에 대한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익 모멘텀을 올해 사실 예대 마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은 마진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개선되는 영업폭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결국에는 올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금융주는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유동성 장세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좀 더 금융주에 대한 매력도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사실 경기 방어주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경기 민감주, 특히 또 IT 그룹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크게 민감도가 결정이 되면서 주가의 조정폭도 뭐 깊은 그런 조정을 받는 종목들 군인데,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메이저 수급에 있어서도 경기 방어주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빙그레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빙그레 같은 종목, 뭐 경기 방어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 그리고 중국의 진출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까지 마련하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또 시장 분위기,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 삼성의 그 탑10 포트폴리오 중에 삼성에서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를 가져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15%로 포트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의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중국의 바나나 맛 우유, 상당히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드셔봤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가격 인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4분기부터 그 실적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삼박자를 고루 갖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정고점 13만 5천 원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가격적인 뭐 최근에 조금 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매수가는 한 12만 3천 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4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한 레벨이라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 21선을 훼손하는 그 정도 가격대로 손절가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빙그레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실 구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실에는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포함되며 구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수석과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민이 1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지난해 연간 농업소득 1억 원 이상의 농업경영체는 17,291개로 2011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증가세입니다. 백화점 업계의 새해 첫 정기 세일이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정기 세일에서 롯데백화점은 기존점 기준 8.9%, 신세계와 현대, 갤러리아는 각각 전년 대비 10.2%, 8.9%, 8.5%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독일계 기업 휘슬러 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휘슬러의 프리미엄 솔라 압력솥은 유통 마진이 7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실 구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서실 조직을 간결화하고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새 정부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는 정책실장과 기획관제를 폐지하고 이실 구수석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실에는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포함됩니다. 구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수석과 그리고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으로 구성됩니다. 이 같은 개편안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아젠다의 추진 역량 강화, 국가전략 기능 강화를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실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보실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비서실은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들과 중복되는 기능을 맡기도 했다면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는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또 구수석 가운데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기획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전략수석은 미래성장 동략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은 개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 외에 기타 위원회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네, 그럼 총리 인선이나 정부 조직 개편 세부안 마련 작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총리 인선은 지금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경제부총리가 신설되는 만큼 새 정부의 총리는 갈등 조정 경험이 많은 통합형 관리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총리의 국정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도덕성과 내각 장악력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조순영 전 의원과 조무재 전 대법관,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농촌에도 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억대 소득 농민이 16,000명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해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업인이 1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서 지난해 연간 농업소득 1억 원 이상의 농업경영체는 17,291개로 2011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농업인은 2011년보다 2.8% 증가한 16,401명, 농업법인은 16.7% 늘어난 890개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축산 분야의 고소득 농업경영체가 7,03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수가 3,020명, 채소 2,747명, 벼 1,896명 순이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채소 품목은 2011년 대비 3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 등이 급락한 축사는 10%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242명, 전남 2,855명, 경기 2,09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29명으로 40, 50대가 70%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구간은 1억 원 이상 1억 1억 5천만 원 미만이 1,689명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3억 원 이상은 1,640명, 10억 원 이상도 184명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인 농가로는 대원 주말 농장의 김대원 대표는 서울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말 농장을 운영해서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제주 넘버원 농장의 오인자 대표는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서 농산물 전량을 직거래해서 5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진주 장생도라지의 이영춘 대표는 도라지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건강차,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소득 1억 원 이상 농업경영체 3만 개 육성을 목표로 교육, 컨설팅,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백화점 업계가 올해 첫 정기 세일에서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불황의 설 특수마저 사라진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소한 것입니까? 백화점 업계의 새해 첫 신년 세일이 네. 1999년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신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신년 세일에서 롯데백화점은 8.9% 매출이 줄었고요. 신세계와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은 각각 전년 대비 10.2%, 8.9%, 8.5%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신년 세일 매출 신장률로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지속된 불안과 강추위, 폭설 등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해 1월 설 특수가 올해는 2월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분산된 점도 작용했습니다. 설 선물 세트 수요가 미뤄지면서 식품 매출이 급감했고 불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던 명품마저 흔들렸다는 분석입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롯데는 식품이 34% 판매가 급감했고 자파는 7.2%, 남성은 4.6%, 해외 패션은 1.2%의 매출 감소를 보였습니다. 설 선물과 관련 있는 상품군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혼수 관련 상품군과 캐주얼 상품군은 선방했습니다. 가전은 21.2%, 모피는 10.2%, 가구는 7.4% 매출이 늘었습니다. 올겨울 패딩 패션을 주도했던 아웃도어는 37.2%, 스포츠는 11.2%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역시 설 관련 상품 매출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식품은 24.6%, 남성이 5.2%, 자파는 5.3%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또 해외 패션 명품이 처음 마이너스 신장세로 돌아서서 11.6%나 빠졌습니다. 현대는 식품 매출이 30.1% 빠졌고 가전이 40.1%, 해외 패션 14.5%, 모피는 29.6% 판매가 늘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신년 세일 부진에도 불구하고 1, 2월 매출은 나아질 것이라 내다보고 총력을 다해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요즘 신혼부부들 새살림 장만할 때 꼭 준비하는 게 주방용품이죠.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은 국산품보다 4-5배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그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고 싸게 못 팔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던 게 드러났는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독일계 기업 휘슬러 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휘슬러 코리아의 2011년 매출은 545억 원으로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통한 방문 판매가 매출의 44%를 차지합니다.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해 대리점, 특약점 등의 이 가격 밑으로는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프리미엄 솔라 압력솥의 수입 원가는 10만 4천 원이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은 49만 원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했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을 원칙적으로 차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